작년 4월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손목을 크게 베인 50대 남성. 이를 봉합하기 위해 들어가게 된 수술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수술을 이제 준비하는 마취 과정에서 아빠한테 쇼크가 있었고 마취 중 돌연 발생한 심정지에 결국 사망한 남성. 딸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벌어진 일에 많은 시청자들의 안타까움과 궁금증을 낳은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아빠랑 작별 인사도 못한 거. 그냥 간단한 수술이라고 했으니까 수술실도 아빠 혼자서 이렇게 걸어서 들어가셨거든요. 네, 작년 봄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손목을 다쳐서 수술 전 마취를 받았는데 갑자기 사망한 50대 가장의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벌써 1년 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손목을 심하게 베어 접합수술을 받기로 했던 50대 남성이 예. 수술 전 마취 과정에서 심정지를 일으켜 결국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사망 원인 및 과실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여전히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하루아침에 달라진 일상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버거운 짐입니다. 엄마는 식당에서 부엌 일을 하며 아빠의 빈자리를 애써 채우고 있는데요. 힘들어도 내가 열심히 사는 걸 보여줘야 우리 애들이 용기를 얻어 살 것 같아서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때 지역에서 이름난 음식점 사모님이었던 엄마. 지점이 3곳이나 될 정도로 사업이 번창했다는데 이를 모두 일궈온 아빠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난 후 음식점은 모두 남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사건의 시작도 아빠가 운영하던 음식점에서의 일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자르시다가 이렇게 튀어가지고 낡은 공구의 톱날에 손목이 베인 것 외에는 다친 곳은 없었고 119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지혈을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답니다. 제 전화하고 시킨 대로 손을 계속 들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멀쩡하셨거든요. 본인의 두 발로 걸어나가서 119 구급차에 올라탄 아빠는 도리어 걱정하는 가족을 안심시키기까지 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그거 좀 하다가 이렇게 살짝 다쳤다고 갈게 그랬더니 아니야 뭐 간단한 수술이니까 금방 하고 나올 거니까 나 일 다 보고 오라고. 그래서 2시간이면 끝난다던 수술. 하지만 수술 예상 시간을 뛰어넘은 시각인 3시간 뒤 갑자기 의식을 잃은 상태로 수술실 밖을 나온 아빠. 수술을 시작도 하기 전에 마취 과정에서 갑자기 심장이 멎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뭐 심정지 상태가 왔는데 본인들이 심폐소생술로 살려놨다. 전혀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니까 지금 병원으로 전원 갈 테니 뭐 같이 따라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막. 생명에 지장이 없을 거라던 의사의 말과 달리 아빠가 옮겨간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아빠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심정지가 오래 전이가 됐을 많은 돌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돌아오신다고 하도 현재로서는 몇살할 가능성이 여전히 높고요. 아까 심각한 선생님도 보고 가셨는데 뇌 기능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손목이 베어 꿰매기만 하면 된다던 수술. 하지만 아버지는 결국 심정지가 온 지 약 이틀 만에 영영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상하거든.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해줘. 저는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임종하기 전에 그 말 최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랑하고 미안하고. 근데 살았을 때 그런 얘기를 왜 못해줬을까. 지난 30년간 한결같이 따뜻하고 다정한 가장이었던 아빠의 목숨을 한순간에 앗아간 사건. 그 병원 수술실 안에서의 상황이 석연치 않았던 가족은 곧바로 부검을 의뢰했는데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답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말짱해서 걸어서 들어간 사람 이거 꼬매러 갔다가 죽어서 나왔는데 여태까지 저희한테 뭐 사과 한 번 그런 거 없었어요. 병원에서. 자, 일단 부검에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나왔다고 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박사님? 환자가 예. 부검이 이루어진 시점이 39시간 만에 부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부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망에 이르렀는지 사실 밝힐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렇지만 부검 소견에 다른 신체 기관에 이상이 별로 없었다는 점과 예.
수술을 받기 전에 환자가 건강했고 문제는 마취 과정 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유추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마취를 어떤 마취를 받은 건가요? 팔로 내려가는 신경에 직접 주사기로 리도케인이라는 마취 약물을 주사하게 되면 이 신경이 다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완 신경총 마취라고 하는 국소 마취의 일종입니다. 예. 제가 실제로 주사기를 들고 나왔는데요. 예. 특히 마취약을 쓸 때는 이거를 주사를 밀어 넣다가 한 번씩 뒤로 당겨 봅니다. 이렇게 예. 흡인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리도케인이라는 약이 혈관에 직접 들어가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살짝 당겼을 때 피가 묻어 나온다, 예. 쭉 딸려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혈관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다른 예. 쪽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러한 흡인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데, 혈관을 타고 리도케인이 전신을 퍼졌다 그러면 심장에 있어서는 치명적으로 심정지나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약입니다. 혈관에 직접 들어갔을 가능성, 양이 많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다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가지 정도 문제점을 그리고 의문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가족들도 역시 의문점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 가족은 사건 당일 마취과 의사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아빠 처치를 계속 해야 되니까 마취과 의사한테 이제 정확하게 물어봤나 봐요. 뭐 약을 어떻게 썼는지, 아니 뭐 10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넣은 약의 그 용량을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양을 번복을 계속 했어요. 의사의 번복은 계속돼 마취 기록지에 적힌 용량, 수사 과정에서 밝힌 용량 모두 각각 다른 것으로 드러났답니다. 마취 과정에서 의사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수상하다는 가족들. 마취 중이던 아빠의 상태를 의사가 제대로 관찰한 게 맞는지도 의심스럽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발견했을 때는 아빠한테 청색증이 오는 상태였고 경련도 와 있었다고 얘기 들었어요. 마치 그 저를 좀씩 상황 봐가면서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10분 동안에 이 의사를 이렇게 놓고 이 환자를 방치했다는 거잖아요. 마취과 의사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 모두 당시 상황에 대해 묵묵부담이라는데요. 자, 박사님, 마취 기록지상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마취라고 하는 과정은 부분 마취건 전신 마취건 간에 환자의 신체적인 생리적인 기능을 일부 정지시켜 놓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조작을 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생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환자의 상태에 대한 모니터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감시장치라고 하죠. 옆에 기계가 있습니다. 예. 이런 비슷한 기계를 쓰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심전도 파형이 나오고 요 98이라고 써 있는 것이 산소 포화도고 예. 혈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혈압이나 맥박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산소 포화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심정지가 일어났다면 그 이후부터 다른 종이를 하나 놓든지 그때부터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좀 써줘야 되는데 예. 이 마취 기록지만 가지고는 약을 쓴 지 10분 만에 환자가 심정지가 일어났고 심폐소생술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겼다는 정도의 정보밖에 예.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좀 부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부검 결과도 명쾌하지 않고요. 마취 기록지도 충실하게 쓰여 있지가 않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리도케인이 예. 심장 혈관으로 들어가서 심정지를 일으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자, 이 기록지는 예. 그 심폐소생술 후에 전원된 대학병원의 진료기록지인데요. 예. 그 내용을 보시면 겨드랑이 신경으로 리도카인 국소마취제를 주입을 했는데 당시에 동맥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마취를 한 마취과 의사의 진술인데요. 당시 동맥으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흡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흡입을 하지 않아서 예. 결국 마취제가 동맥으로 투입됐고 예. 그런 경우에 그로 인해서 환자가 사망했다라고 한다면 예. 마취대 투여상의 어떤 과실, 업무상 과실치사책임까지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심정지 이후에 처치만 제대로 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 현장에서 부분 마취를 하다가 예. 리도케인이 혈관으로 투여돼서
경기를 하거나 부정맥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들어간 사실을 알았고 예. 환자의 생체 징후 변화가 있으면 기도 유지를 하고 심장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 약물을 써서 돌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가족들의 답답함과 상처만 계속 커져가는 세월이 벌써 1년 반이 지났는데요. 이제 곧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다고 하니까 제발 좀 가족들의 상처가 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